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대통령실 개입 논란 속에 안철수, 김기현 두 후보 간 신경전도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기현 후보는 안 후보의 이념, 정체성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안철수 후보는 1위 후보가 사퇴하는 것 봤느냐며 사퇴론을 일축했습니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 어제 발생한 규모 7.8의 강진에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사망자가 수천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희생자는 더 늘어날 걸로 보이는데요. 이번 지진의 특징과 인명피해가 커진 이유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튀르키예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인접국인 시리아까지 합쳐서 4천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부상자도 2만 명에 육박하는데 구조 상황이 더뎌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튀르키예 지진 피해 현장에 군 수송기를 동원해 구조 인력을 급파하고 긴급 의약품 지원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 국제사회도 속속 지원 의사를 밝히고 구조대를 급파하고 있습니다. 신안 앞바다에서 전복된 어선, 청보호 인양 작업이 높은 파도 등 기상 상황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해경은 인양 준비와 동시에 실종 선원 4명을 찾기 위한 사고 인근 해역 수색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비판을 받고 어제 하루 일정을 취소했던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공식 일정에 복귀했습니다. 전당대회 컷오프를 사흘 앞둔 국민의힘 안에서는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들 사이에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청을 비롯해 40여 곳에 대한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는 10일 검찰에 출석해 2차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정부가 일기 신도시 등 노후화된 계획도시를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안전진단을 완화하거나 아예 면제하는 특별법을 추진합니다. 적용 대상은 택지 조성 이후 20년이 지난 곳으로 사실상 재건축 가능 연한을 10년 낮췄습니다. 오늘도 온화한 날씨 속에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면서 중서부 지방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답답한 대기 상태는 내일 낮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네, 튀르키예 동남부에서 잇따라 발생한 강진으로 튀르키예와 인접국가인 시리아에서 지금까지 확인된 희생자 4,3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부상자도 2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사상자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악천후 속에 구조 작업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제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진호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사상자가 계속 늘고 있죠. 지금까지 집계된 피해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두 차례 강진으로 지금까지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을 합쳐 4,3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튀르키예는 물론 남부 인접국 시리아에서도 사상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재난당국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921 vatandaşımız hayatını kaybetmiş durumda. Yine yaralı sayımızda 15.834 yaralımız söz konusu. 시리아에서는 1,400여 명 사망, 3,500여 명 부상으로 집계됐습니다. 두 나라를 합치면 4,300여 명 사망에 2만여 명 부상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습니다. 무너진 건물이 워낙 많고 구조 속도가 빠르지 않아 피해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튀르키예 재난관리국은 건물이 최소 5,606채가 무너졌고 2000년 된 고성인 가지안테프 성의 옹벽 등 곳곳이 파손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첫 지진이 일어나고 뒤이어서 또 다른 강진이 뒤이어서 피해가 더 커졌다고요? 그렇습니다. 우선 최초 지진은 현지 시각 6일 새벽 4시 17분쯤 튀르키예 남부 도시 가지안테프에서 33km 떨어진 내륙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지진 규모는 7.8로 이는 1939년 이후 튀르키예에서 기록된 가장 강력한 지진 수치입니다.
진앙에서 1000km 떨어진 지역에서도 진동이 느껴지는 등 피해 지역도 광범위합니다. 게다가 진원이 20km가 되지 않을 만큼 얕고 사람들이 잠든 새벽 시간대에 건물 붕괴와 파손이 잇따르면서 피해가 컸습니다. 여기에 오후 1시 24분쯤 첫 강진이 발생한 곳에서 멀지 않은 지역에 규모 7.5의 지진이 또 발생했고 80여 차례 여진까지 이어졌습니다. 조금 전에도 규모 5.6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여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날씨도 춥고요. 구조도 서둘러서 지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구조 작업이 지금 난항을 겪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생존자를 찾는 작업이 이어지곤 있지만 추운 겨울 날씨에 여진까지 이어지면서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아침 시간인 튀르키예 가지안테프는 영하의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밤새 수색과 구조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잔해 속에서 7,800여 명이 구조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튀르키예 당국은 10개 지역에 구조대원 10,000여 명을 파견해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일부 지역은 구조 작업이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가까스로 생존한 이재민들도 여전히 위험한 처지입니다. 겨울 한파 속에 집이 없어져 노숙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집이 무너지지 않은 주민도 여전히 두려워 실내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접국가인 시리아는 10년 넘는 내전으로 인프라가 낙후됐고 부실한 신규 건축물들이 지진 충격에 쉽게 무너지며 피해를 키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김진호입니다. 지진이 발생할 당시에 튀르키예 현지에 있었던 우리 교민들도 다급히 대피했습니다. 3살 아이를 안고 피신하다가 벽에 부딪히기도 했다는데요. 현재 교민의 대피를 도왔던 앙카라 한인 회장이 전해들은 지진 당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책장에 있는 책들이 다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천장에 있는 컵들이 깨졌고요. 천장에 있는 등들이 마구 흔들렸다고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안고 피신하시다가 어머니가 이제 또 벽에 부딪히시고 어머니도 패닉에 빠지셔가지고 되게 이렇게 겁을 내시고 겨우 빠져나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항상 그 조그만 가방에 중요한 서류나 이제 여권 같은 것들, 중요 물품들을 항상 챙기도록 그 훈련을 받고 계셨지만 상황인지라 어떤 분들은 챙기셨지만 챙기시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나오셨어요. 현재 파악되기로는 튀르키예 현지에 거주하는 우리 교민들 10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피해 지역을 여행하던 유학생 한 명은 현재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어서 들어보시죠. 다만 혼자 여행하는 한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그 하타이 쪽에 내려가서 여행 중에 있는데 지금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소식을 계속 지금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아직 지금 연락이 없네요. 소식이 없네요. 부모님하고는 이제 대사관에서 연락이 됐는데 그 청년이 지금 연락이 안 돼요. 뭐 휴대폰이랑 다 연락을 했는데 닿지를 않는 거죠. 튀르키예를 돕기 위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우리 정부 선발대가 현지로 출발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어제 소방청과 외교부 개발협력국, 국제협력단 직원 3명이 튀르키예 강진 지역에서의 구조 활동과 인도적 지원을 위해서 선발대로 출국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또 현재까지 지진 발생 지역에서의 한국인 피해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 지역에서 연락이 끊긴 한인 청년 1명은 지진 발생 이후 전화 통화가 됐지만 현재 추가로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계속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방청은 튀르키예 지진 실종자 수색 등 대응을 위해 국제구조대를 현지에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구조대는 현지에서 첨단 장비를 활용해 실종자 수색과 구조 활동을 펼칩니다. 구조대는 오늘 오후 경기도 남양주에 집결해서 출동 준비 후 현지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1997년 설립된 국제구조대는 1997년 캄보디아 프놈펜 공항 베트남 여객기 추락 사고와 2015년 네팔 지진, 2019년 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 사고 등 10여 차례의 해외 출동으로 재난 현장에서 인명 구조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리스 같은 오랜 앙숙도, 심지어는 전쟁 상대 국가도 피해 지역에 대한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도 지원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튀르키예와 영유권 분쟁의 각종 외교 갈등으로 에게해의 영원한 앙숙인 그리스가 군용기에 구조 장비를 싣고 떠날 채비를 마쳤습니다. Η διάσωση και η σωτηρία όσο των περισσότερων ανθρώπων βρίσκονται στα συντρίμμια είναι μια δουλειά που λόγω εμπειρίας την ξέρουμε κι εμείς αρκετά καλά και νομίζω στη συνέχεια θα πρέπει να δούμε. 과거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았던 루마니아도 일찌감치 구조대원들을 실어보냈고 튀르키예가 나토 가입에 제동을 걸면서 얼굴을 붉힌 스웨덴과 핀란드도 신속한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 문제로 튀르키예와 갈등을 빚고 시리아와는 전쟁 중인 이스라엘도 지원에 뜸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חילוץ, הצלה ועזרה רפואית. אנחנו קיבלנו גם מגורם מדיני פנייה לעזרה הומניטרית בסוריה. אני השארתי את זה. 튀르키예 교민이 150만 명에 이르는 독일은 정부와 민간 할 것 없이 서둘러 지원에 나섰습니다. 지진 희생자를 위한 애도의 묵념으로 회의를 시작한 유엔도 긴급 지원에 들어갔습니다. The United Nations is mobilizing to support the emergency response, and so let's work together in solidarity to assist all those hit by this disaster.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 지원을 약속해 두 나라 구조대가 현장에서 만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지진 발생 이후 가장 먼저 지원 의사를 밝힌 미국은 동맹인 튀르키예는 물론 테러 지원과 화학무기 사용 등을 이유로 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시리아에 대해서도 지원에 나섰습니다. That effort will be underway soon with U.S. assistance, but also with funding for recovery and broader response efforts. The same is true on the other side of the border, Saeed. 미 국무부는 시리아에 대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인도주의적 지원은 미국이 가장 적극적이었다며 이번에도 민간 단체를 통해 시리아에 대한 지원에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일본 정부도 수색과 구조 인력을 급파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터키 정부의 요청을 받고 전날 밤 실종자 수색과 구조 활동을 지원하는 구조대 선발대를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 20여 명과 구조견으로 이루어진 구조대 제1지는 항공편으로 튀르키예 이스탄불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비정부기구 월드비전은 대지진 긴급 구호 대응을 위해 127억 원가량을 지원합니다. 월드비전은 우선 대지진 피해를 파악하기 위해 현지에 직원을 파견하고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초기 긴급 구호는 튀르키예의 가지안테프와 살리우르파 지역, 시리아 북부의 아자즈와 아프린, 이들립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네, 튀르키예 남부 도시 가지안테프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처음 발생했을 때 규모가 7.8의 강진이고요. 계속 여진이 발생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 들으신 것처럼 시리아까지 합쳐서 4천 명이 넘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희생자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리고 규모 7.5의 여진도 잇따랐습니다. 추가 피해가 계속해서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지진의 특징은 무엇이고 그리고 이렇게 피해가 커진 이유 짚어보겠습니다. 홍태경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규모 7.8의 강진, 얼마나 강한 지진입니까? 네, 규모 7.8은 매우 강력한 지진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1년에 한 차례에서 10차례 사이로 발생할 수 있는 전 세계적으로 볼 때요. 굉장히 좀 드문 지진을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들 지역 같은 데서는 과거에 자주 발생하긴 했지만 최근 들어서 몇 년 내에서는 없었던 지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더군다나 해당 지역에서 규모 7.8은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발생했던 경주 지진이 규모 5.8이었는데 네. 이번 지진하고 비교해 보면 규모로 보자면 두 단위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한 단위 차이 날 때마다 32배씩 차이가 나는데요. 두 단위 차이 나면 32 곱하기 32해서 경주 지진 5.8 같은 것이 1000개가 동시에 발생한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8의 1000배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굉장히 강력한 지진을 할 수 있고요. 네. 또 진원의 깊이가 비교적 얕기 때문에 에너지가 지표로 빠르게 전달하고 감소하지 않은 상태로 전달했기 때문에 건물이 파손되거나 붕괴되는 일이 이어졌습니다. 네. 보도 보니까 9분 뒤쯤에 우리나라 백령도까지도 아주 작은 진동이 감지될 정도라고 하던데 이것도 이 지진 여파였습니까?
예, 우리나라 지진계가 설치된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굉장히 잘 감지가 됐었고요. 민감한 분이라면은 수천 킬로 떨어진 곳에서도 느끼시는 분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진계에 잘 관측이 된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지진은 해당 지역에서는 진도로 보자면 진도 8 이상의 굉장히 강한 진동이 발생을 했고 진동 8 정도 되는 정도의 지진동이 발생하게 되면 웬만한 건축물들은 거의 다 붕괴할 수밖에 없는 정도의 진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트르키예 지역은 기본적으로 과거부터 내진 설계가 굉장히 강화된 지역 중에 하나이지만 해당 지역이 굉장히 낙후된 건물들이 많음으로 인해서 예. 이번에 피해가 커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튀르키예 수도가 이스탄불인데 튀르키예 북부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강진이 발생한 곳은 가지안테프더라고요. 남부더라고요. 남부도 역시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곳 중에 한 곳이죠. 네. 트르키예 지역은 큰 단층대가 두 가지가 발달하고 있는데요. 네. 북아나톨리안 단층이 트르키예 북부 지역을 동서 방향으로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1900년부터 1900년대 후반까지 뭐 짧게는 2년, 길게는 한 5년 주기로 규모 7 내외의 지진들이 연달아 발생해 오고 있었는데요. 그런 지진들이 바로 북아나톨리안 단층에서 발생을 했었습니다. 네. 이번 지진이 발생한 동아나톨리안 단층은 이 북아나톨리안 단층과 시리아 접경지에서 만나고 있는데요. 거기서 발달한 단층이 북서에서 남서 방향으로 발달해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는 최근 들어선 지진이 많지 않았고 응력이 굉장히 많이 누적이 됨으로 인해서 지진학자들은 과거부터 큰 지진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목되던 지역이었습니다. 네. 그러던 차에 이제 규모 7.8 지진이 났고요. 예. 규모 7.8 지진이 굉장히 강력해서 해당 지진으로부터 밖으로 배출된 에너지가 주변 지역에 쌓이게 되고 예. 규모 7.5나 되는 지진이 또 다른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하는 일이 이어지게 됐습니다. 예. 네.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이스탄불을 수도로 말씀드렸는데 정정하겠습니다. 앙카라죠. 예. 예. 자, 이렇게 규모 7.8의 지진, 강진이 일어나고 7.5가 연이어 일어났고요. 지금도 여진 계속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여진 규모 7.8 정도 된다고 하면 여진이 규모 5나 6 정도 이르는 여진들은 앞으로도 몇 달 동안 계속 이어질 공산이 큽니다. 예. 또한 이 작은 규모의 여진을 따져보자면은 수년 동안 이어질 공산도 있고요. 하지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르키예 지역에 발달한 이 단층들은 앞선 지진에 의해서 뒤따르는 지진을 방아쇠 효과로 계속적으로 발생시키는 효과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예. 따라서 아나톨리안 단층에서도 그런 효과로 추가로 규모 7점대 지진이 이어질 공산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지금 뭐 속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튀르키예에 500만 달러 긴급 인도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사전 조사단을 급파했고 외교부와 119 그리고 코이카 등 3명이 지금 튀르키예로 급파된 상황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네. 자, 지금 구조 활동이 좀 더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곳인데 이렇게 더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예, 기본적으로 건물 붕괴가 되게 되면요, 이 수색급 이제 함몰된 지역으로부터 미싱 피플, 그러니까 이제 실종자를 찾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많은 그 재해 더미에서 사람을 구조해내기 위해서는 중장비 같은 걸 활용해서 찾기에 굉장히 제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인력을 통해서 찾다 보니까 굉장히 더딜 수밖에 없는 거고 재해 더미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 수색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네. 앞서 지역적 특성을 쭉 정리해 주셨는데 이번 지진 피해가 컸던 것 중에 하나가 진원이 굉장히 얕았다고 하더라고요. 한 18km 정도 됐다고 하는데 이게 다른 지진과 비교해서 얼마나 얕은 겁니까? 네, 트르키 지역에서 발달한 단층대는 기본적으로 판의 경계부에서 발생하는 그 단층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판의 충돌대라고 하는 대표적인 지역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 앞바다 지역인데요. 네. 이런 판의 충돌대 같은 경우는 다른 판이 다른 판 밑으로 섭입을 하면서 지진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가깝게는 지표에서 깊게는 600km까지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예. 동일본 대지진 같은 경우에는 한 30km 깊이에서 발달을 했지만 지하로는 200km까지 긴 단층대를 만들어내면서 쪼개졌는데 네네. 이번 트르키에서 발달한 이 단층대 같은 경우는 지진이 주로 발생하는 깊이가 지표에서부터 30km 이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충돌대에서 발생하는 어떤 지진들과는 달리 깊이가 비교적 얕게 되는 거고요. 깊이가 얕기 때문에 규모가 비교적 작더라도 에너지가 감소하지 않은 상태로 지표의 에너지가 그대로 도착하기 때문에 지진 피해가 커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지진 피가 커지는 것은 지진 규모뿐만 아니라 진원의 깊이가 크게 좌우하게 되거든요. 그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의 진원 깊이가 18km대로 얕다 보니까 지진 피가 굉장히 커지는 거고요. 뒤따른 규모 7.5 지진도 마찬가지로 진원의 깊이가 11km로 비교적 얕기 때문에 네. 피가 커지게 된 것입니다. 예. 그럼 앞으로 이어질 걸로 예상되는 여진들도 진원 깊이가 이전 그 지진들처럼 얕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지진은 어차피 30km 이내 지역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 지구 내부에서 응력을 누적할 수 있는 깊이가 충돌대에서 다른 판이 섭입하지 않는 한 지표에서부터 30km 이내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한 18km 내에서는 대체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깊이가 되겠고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 경주 지진이 한 11km에서부터 15km 사이 존이 한꺼번에 부서지면서 지진이 발생을 했는데 네네. 해당 지역의 민가가 좀 드물었기 때문에 피해가 좀 적었지만 예. 사실 경주 지진 같은 그런 정도의 피해를 훨씬 더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그렇군요. 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보통 전 세계적으로 불의 골이라고 해서 환태평양 조산대 주변 국가들이 많은 피해를 입는데 최근에 보니까 뭐 시리아도 지금 큰 피해를 입었고 이란, 이라크 그쪽에서도 지진이 많이 일어나나 봐요. 네. 기본적으로 같은 그 지체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주변에 부딪히는 판들은 아라비아판, 아프리카판, 아나톨리아판, 그다음에 유라시아 판들이 서로 충돌하는 충돌대거든요. 네. 시리아와 이란 등은 같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과거로부터 역사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진들 보면은 이란과 시리아에서 발생한 지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터키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그 해당 지역에서는 규모 7점대 지진들은 자주 예상이 되는 데다가 깊이가 얕기 때문에 피해가 커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네. 우리나라 상황도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우리나라도 뭐 지진 안전지대 아니라고 하잖아요. 보도 보니까 한반도 동남부 그 영남권 쪽에만 활성 단층이 최소한 14개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데 이 정도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로 위험에 노출되는 겁니까? 예.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활성 단층이라고 하는 그 규정에 의하면은 예. 그 규정은 비교적 최근 그 몇만 년 이내에 지진을 한 번이라도 발생시킨 단층은 다 활성 단층 범죄에 넣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교적 범위도 넓게 되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한반도에서 지진을 발생하는 기록들을 보면 알려진 단층들과 위치가 겹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수많은 지진을 유발하는 현재의 단층들은 지하에 숨은 상태로 놓여 있고요. 이름도 붙여지지 않은 상태로 놓여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인 지하 숨은 단층들을 찾는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영남 지역뿐만 아니라 수도권도 최근에 완료가 됐습니다. 예. 이제는 강원 지역과 그 다음에는 이제 전라, 충청 지역으로 차례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네. 이들 조사가 끝나게 되면 전국 규모의 지하 숨은 단층들을 확인하게 될 것이고 그 단층의 규모에 따라서 발생 가능한 최대 규모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아, 지금 어느 정도 좀 확인이 된 곳들이 있습니까?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영남 지역이 최근에 완료가 됐고요. 예. 수도권 지역도 최근에 완료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해당 지역의 단층의 규모라든가 지하 단층 크기 같은 것들을 어느 정도 파악한 상태가 되겠고요. 수도권 서울을 포함한 지역에서도 최근에 조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경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지난번에 발생했었던 지진이 이런 민가 근처에서 있었다면 큰 피해도 우려가 됐던 상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지진은 대부분 이렇게 지표가 낮은 곳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제일 자주 발생하는 깊이를 보면 네. 4km에서 10km 사이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투르키에서 이번에 발생한 지진보다 보다 더 얕은 깊이가 되는데요.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지진의 최대 지진 규모는 규모 한 7 정도까지 보고 있거든요. 네. 규모 7은 2010 우리나라에서도 규모 7이 발생할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역사서 같은 거를 보게 되면 조선왕조실록 등의 피해 사례를 이제 통해서 과거에 발생했던 최대 지진을 산정할 수 있게 되는데 예. 그게 이제 규모 7에 이르게 되는 것들도 나오고요. 또 가깝게는 지진기에 기록된 자료 중에서는 평양 근처 강서 지역에서 1952년도에 발생한 지진이 규모 6.2로 평가된 바도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전란 중이어서 당시에 지진이 일어났는지조차도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했지만 그랬군요. 그런 큰 지진들이 한반도 내에 발생할 여력이 아주 높습니다. 네. 앞서 튀르키예나 시리아 쪽 상황 영상으로 보면 건물들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려서요. 우리나라 내진 상황은 괜찮은 것인가라는 걱정도 되는데 지금 내진 설계 잘 돼 있습니까? 네. 우리나라는 2000년대 들어서 내진 성능이 대폭적으로 강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제 지진재해 대처법 등을 통해서 각 건축물에서 필요로 하는 지진 성능, 내진 성능 등이 더욱더 강화된 상태고요.
그래서 그런 기준들이 우리가 공공시설물이라든가 주요 이제 사회 기반 시설에 다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 과거에 2000년 이전에 만들어진 공공시설물들이 조금 우려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학교 건물 같은 경우, 초등학교 건물들 가운데 내진 성능이 아직 채구현이 되지 않는 건물들이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지자체 차원이라든가 교육청 차원에서 이제 보강 작업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많이 미진한 상태입니다. 네. 서둘러서 그런 부분도 이제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에서도 규모 7.0의 지진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는데요. 우리나라 지진에 철저히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태경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전남 신안 해상에서 전복된 청보호가 인양을 앞두고 물살이 약한 안전지대로 옮겨졌습니다. 실종자 4명을 찾기 위한 수색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해상 여건이 좋지 않아서 인양 작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 네, 목포 해양경찰서 전용 부두에 나와 있습니다. 해상 날씨가 좋지 않은가 봅니다. 청보호 인양 작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요? 네, 신안 해상에서 뒤집힌 어선 청보호는 인양을 위해 안전지대로 옮겨졌습니다. 이 사고 해역에서 남쪽으로 18km 떨어진 대어사도 해상인데요. 해양경찰은 사고 해역의 물살이 생각보다 거세 인양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밤새 배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 오늘 새벽 2시쯤 대허사도 북동쪽에 임시 정박했는데요. 이후 어망 등 장애물을 피해 물살이 더 잔잔한 남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앞서 선체와 크레인을 연결하는 고정 작업과 유실 방지막을 감싸는 작업은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해양경찰은 해상 여건과 어선 상태를 살핀 뒤 어선을 들어올려 바지선 위에 안착시킬 계획인데요. 하지만 빠른 유석과 너울성 파도 등으로 인양 작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고 오후엔 기상 여건이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구조당국은 청보호가 인양되는 대로 본격적인 침몰 원인 조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아직도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실종자 4명입니다. 바지선으로 어선을 만약에 끌어올려서 수색 작업을 편다면 그분들이 거기 계실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청보호는 유실 방지망이 설치된 상태입니다. 어선이 크레인 바지선으로 끌어올려지면 해상보다 선내에 들어가기 더 쉽기 때문에 수색 상황도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해경은 앞서 실종자 9명 가운데 5명 모두 선내에서 발견했고 목포의 한 장례식장에 임시 안치했는데요. 발견된 실종자 모두 한국인으로 확인됐습니다. 선내 침실에서 자고 있다가 또는 기관실 배수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실종된 거로 보이는데요. 해경은 배 안에서 추가 실종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은 실종자는 한국인 32명과 외국인 32명 등 총 4명입니다. 갑판 위에 선원들이 나와 있었다는 구조자의 진술이 있었던 만큼 사고 해역에서도 수색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해경은 오늘 수색에 선박과 항공기 등 장비 73대를 투입했는데요. 사고 해역 주변 동서남북 방향으로 5.5km 구간을 더 확대해 실종자 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조당국은 실종자 가족 전체의 인양 동의를 얻은 만큼 수색과 인양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목포 해양경찰서 전용부두에서 YTN 오선열입니다. 대장동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를 수사해온 검찰이 이번엔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무려 40여 곳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는 10일 2차 조사를 받으러 검찰에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백현동 개발 관련 압수수색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까? 네, 압수수색 대상이 40여 곳으로 워낙 많아서 시간이 적잖이 걸릴 것 같습니다. 대장동 위례신도시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일부가 오전부터 영장 집행에 나섰는데 다른 부서 지원까지 받아서 투입된 인원은 전체 180명이 넘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개발 사업에 관련된 성남시청과 성남도시개발공사, 부동산 개발회사 아시아 디벨로퍼 사무실 등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앞서 경찰에서 알선 수재 혐의가 있다고 결론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와 아시아 디벨로퍼 대표 정모 씨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네,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인섭 씨,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죠?
네, 백현동 특혜 의혹은 지난 2015년 부동산 개발회사 아시아디벨로퍼가 과거 이재명 대표의 선거대책 본부장을 지냈던 김인섭 씨를 영입한 뒤 성남시에서 한 번에 4단계를 건너뛰는 용도 변경 허가를 받았다는 게 핵심입니다. 앞서 이번 사건을 1차 수사한 경찰은 김 씨가 이 과정에서 모종의 역할을 하는 대가로 시행사 지분을 받기로 했다고 보고 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이 밖에도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본부장 등의 배임 혐의 같은 사건도 모두 한꺼번에 수사하겠다며 경찰에 이송을 요청했습니다. 이미 성남시청에서 기초자료는 제출받았고 용도 변경뿐만 아니라 애초 개발에 참여하기로 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에서 빠지고 임대주택 비율이 줄거나 기부 체납 용지가 성남시에 불리하게 바뀐 경위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백현동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고 밝혔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국토부 외압 때문이 아니라 이 대표가 자체적으로 검토해 백현동 땅 용도 변경을 결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실장은 백현동 사업이 추진되던 시기 김인섭 씨와 1년 동안 115차례나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정 전 실장은 이미 대장동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돼 수감 중인데 오늘 압수수색 대상에는 정 전 실장의 구치소 수용 거실도 포함됐습니다. 이재명 대표, 대장동 의혹으로 2차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죠. 언제 출석하기로 했죠? 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이번 주 금요일 오는 10일에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주중에는 당무와 국정에 집중해야 해서 주말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전했지만 검찰이 평일 출석을 강경하게 고집했다며 민생을 챙겨야 하는 당대표 사정을 애써 외면하는 태도가 유감스럽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 대표는 이번 추가 조사에서도 앞서 제출한 서면 진술서 내용으로 답변을 가름해 방어권을 행사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출석 시각을 두고는 여전히 검찰과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10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오전 11시쯤 나가겠다고 했지만 검찰은 첫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조사할 양이 많다며 오전 9시 반 출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양강 주자로 꼽히는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 간의 신경전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김 의원이 안 의원의 이념, 정체성 문제를 삼자 안 의원은 대선 때 후보 단일화를 이루어냈다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양측의 감정 싸움도 격해지는 분위기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유진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신경전이 거셌죠. 예비심사를 통과한 당대표 후보 6명과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 후보 전원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김기현, 안철수 의원의 신경전이 뜨겁게 펼쳐졌는데요. 김기현 의원은 당정 조화로 국정 에너지를 극대화시키겠다고 강조하며 자신은 이 당 저당을 기웃거리지 않은 정통 보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안 의원의 약점을 파고든 겁니다. 김 의원은 또 안 의원을 향해 신영복 교수나 사드, 햇볕 정책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면서 안 의원의 정체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우리 당이 지향하고 있는 가치하고 부합하지 않는 것이 있는 것 아니냐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기현 의원은 불출마 선언 뒤 자맹 중인 나경원 전 의원과 조금 전 전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나 전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전당대회가 균열되는 모습이 안타깝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 내년 총선 승리가 중요하다는데 두 사람이 많은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도 보수우파 정당의 가치를 지키고 실현하기 위해 함께 공유하는 자리였다면서 나 전 의원과 함께 더 많은 의견을 나눌 거라고 밝혔습니다. 당협위원장인 나 전 의원이 공개적인 지지 선언을 할 수는 없지만 두 사람이 연대 등 뜻을 모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해 보입니다. 한편 정견 발표회 자리에서 나온 김기현 의원의 공세에 경쟁자 안철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단일화로 정권 교체를 한 것만으로도 이미 자신의 생각을 증명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과 갈등이 표출된 이후 일각에서 제기된 중도 사퇴설도 일축했습니다. 1위 후보가 사퇴한 적은 없다며 오히려 김기현 의원이 사퇴해서는 안 된다고 받아쳤습니다. 절대로 김기현 대표님 사퇴하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함께 대결했으면 합니다. 1위 후보 사퇴하시는 거 보셨습니까? 친이준석계로 분류되는 당대표 후보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을 꼬집으며 대통령 공천 불개입 조항을 추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하거나 대통령의 측근이 공천에 개입했을 때 항상 우리 당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네, 그리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죠. 심평 변호사요. 여권 정계 개편설을 꺼냈는데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자 김기현 의원 후원회장인 심평 변호사는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가 될 리 없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안 의원이 총선을 주도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장악 능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레임덕 상황에 빠지면 특단의 조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논란이 커지자 역할론이 부각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진화에 나섰습니다. 자신은 정계 개편과 관련해 어떤 구상도 없다며 대통령이 탈당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어제 기자들과 만나 심 변호사의 대통령 탈당 주장에 대해 그런 일이 벌어질 확률은 제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내일이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 표결이 있을 예정인데요. 정치권에서 여파가 이어지고 있죠. 국민의힘은 이번 결정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가리기 위한 정치적 행위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이 장관의 일부 언행이 부적절하긴 했지만 직무집행에 중대한 법 위반은 없다면서 기각될 경우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헌재가 인용할 가능성은 제로라는 원로 헌법학자의 의견도 있습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행한 탄핵이 기각된다면 그에 따른 혼란과 결과는 온전히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라면서 이 장관을 문책하는 건 국회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주장했습니다. 설령 정치적으로 불리할지라도 민주당은 그 계산기는 완전히 내려놓고 오직 국민이 하라는 일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오후 국회에선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난방비 폭등과 전기요금 인상 등을 두고 정부 여당과 야당의 책임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정유진입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쟁 준비태세 완비 등을 강조한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 회의를 열었습니다. 김 위원장이 건군절 75주년을 앞두고 36일 만에 공개 활동에 나서면서 향후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의도를 내비쳤습니다. 조수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새해 첫날 이후 36일 만에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4차 확대회의를 직접 주재한 겁니다. 북한이 당 중앙군사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지난해 6월 제3차 확대회의 이후 7개월여 만으로 올해 주요 군사정치 과업과 군 건설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군사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 강화하기 위한 기구 편제적인 대책을 세울 때 대한 문제,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인민군대의 작전 전투 훈련을 부단히 확대 강화하고 무엇보다 전쟁 준비 태세 완비와 작전 전투 훈련 확대 강화에 대한 결정사항을 채택한 점이 눈에 띕니다. 결정사항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도발을 본격화하겠다는 의도가 포함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원래 국방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토트랙 전략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전쟁 억제를 강화해서 전쟁 준비 태세 강화로 전환한 것은 국방력 강화를 보다 공격적으로 펼쳐나가겠다는 전략적 의지가 담긴 것으로 분석합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당의 과업을 무적의 군사력으로 떠받들고 나가자고 주장했습니다.
건군절 75주년을 앞두고 36일 만에 잠행을 끝낸 점으로 미루어 북한의 향후 행보가 거칠게 이어질 거란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평가됩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미국의 소리 VOA 방송은 북한이 내일 2월 8일 건군전 75주년을 앞두고 열병식을 준비하는 가운데 평양 김일성 광장에 집결한 주민들이 관련 숫자를 형상화한 모습이 포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VOA는 민간 위성사진 서비스를 토대로 지난 5일자 김일성 광장 사진에 각각 초록색과 빨간색으로 75주년을 의미하는 75와 2월 8일을 의미하는 2.8이라는 숫자가 형상화됐다면서 수백 혹은 수천 명의 주민이 카드를 들어올려 연출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숫자 주변으로 빨간색 꽃등을 들고 있는 주민들이 만들어낸 띠 형태의 줄이 배열돼 있다며 우주에서 식별될 정도로 선명해서 수많은 주민이 동원됐음을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소리 VOA 방송은 또 북한이 러시아 측에 무기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양국 접경 지역 지점에서 열차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VOA는 지난 2일 촬영된 민간 위성사진 서비스를 토대로 북러 접경 지역 측 북한 측 지대에 지난해 10월부터 정기적으로 포착됐던 길이 80m 열차 한 대를 비롯해 길이 170m 열차 2대 등 평소보다 많은 열차가 추가로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시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 측이 서울광장에 불법 설치한 분향소에 대한 행정 대집행을 일주일 미루고 유가족이 선호하는 추모 장소를 오는 12일까지 제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신환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일주일간 행정집행을 미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서울시가 기존에 제안한 녹사평에 대한 수용 여부와 유가족 측이 생각하는 대안을 12일까지 제안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노후 계획도시 정비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 주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을 완화하거나 면제해주고 토지 용도를 변경해주는 등 각종 특례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윤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노후 계획 도시를 다시 정비하는 특별법의 윤곽을 공개했습니다. 경기 성남 분당이나 고양 일산 등 1기 신도시뿐 아니라 택지 조성 이후 20년 이상 지난 100만 제곱미터 이상 택지도 대상입니다. 통상 시설물 노후도를 판단하는 기준인 30년에서 10년 앞당긴 셈입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선 국토부 장관이 권고한 성격인 기본 방침을 수립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세부 내용이 담긴 기본 계획을 수립합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준비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특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도시정비법보다 완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하고 대규모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면 안전진단 면제도 가능합니다. 용적률이나 층수를 높일 수 있도록 종 상향을 해주는 대신에 일정 비율을 공공임대나 공공분양 등으로 기부 체납하는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특별법을 통해서 도시 기능도 향상시키고 그다음에 어떤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정비를 통해서 신속하게 이 도시 차원의 정비를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통합 심의 절차를 적용해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시행자 몫이었던 이주대책 수립을 지자체가 주도하는 내용 등도 담겼습니다. 도시 단위의 대규모 재건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제도의 정비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건축 초과이익에 대한 환수놀이처럼 신도시 재정비 사업의 장애 요인이 여전하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토부는 추가로 내용을 다듬은 뒤 이번 달 안에 법안을 발의합니다. 여야가 관심 있게 보는 법안인 만큼 최대한 빨리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서울을 포함한 전국 6개 대도시의 지하철 운영 공기업들이 노인 무임승차 혜택을 대폭 줄여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제도 때문에 한 해 4천억 원 넘게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인데 어르신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네, 10년 전 YTN 뉴스입니다. 당시에도 65세 이상 어르신의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줄이자는 요구가 있었는데요.
이후 만 65세 기준이 너무 낮다는 의견은 계속 제기돼 왔지만 논의는 흐지부지됐죠. 서울 지하철 적자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진 상황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요금 체계를 바꾸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논란이 된 건 65세 이상 어르신의 무임승차 문제입니다. 노인단체는 노인들이 무료로 지하철을 타서 적자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또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올리는 것에도 반대하고 있는데요. 복지 차원에서의 혜택을 줄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이면 일괄적으로 무상승차 혜택을 주고 있죠.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해외에선 노인 대중교통 요금 할인을 차등 적용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먼저 우리와 가까운 일본 도쿄의 경우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단 일괄적으로 혜택을 주는 건 아니고 주민세를 납부하는지를 보는데요.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등 적용하는 겁니다. 주민세를 납부하느냐 아니면 면제받느냐에 따라서 연간 무제한권의 가격이 20만 원과 1만 원으로 큰 차이가 납니다. 프랑스는 62세 이상 어르신부터는 대중교통 월 정기권을 반값으로 할인해주고 있고요. 또 한 달 소득이 296만 원 미만인 65세 이상 퇴직자의 경우 월 정기권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국 런던에서는 이용 시간에 따라서 혜택이 달라집니다. 영국 런던의 지하철은 60세 이상이면 평일 오전 9시 이후부터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요. 주말과 공휴일에도 요금을 100% 할인받습니다. 이렇게 해외 사례를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65세 이상에게 일괄적으로 무임승차 혜택을 주는 경우는 보기 어려운데요. 다만 노인 대중교통 할인 혜택을 단순히 요금 문제로 다가서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겁니다. 시민들의 생각하는 노인 기준과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 같은 여러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을 진행하는 동시에 다른 나라 사례처럼 소득 구간별로 차등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경기 양주시에서 운전 중이던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목을 조른 승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면 가중처벌하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달리던 차량 한 대가 속도를 줄이더니 그대로 도로 위에 멈춰섭니다. 차 안에서는 숨을 쉬기 힘든 듯 신음과 함께 누군가를 위협하는 욕설이 들리고 경찰을 찾는 다급한 외침도 나옵니다. 경찰을 지금 좀 해주시오! 차량에서 폭행당한 남성은 60대 택시기사 김모 씨. 뒷좌석에 있던 술 취한 승객이 난데없이 운전 중이던 김 씨 목을 조른 겁니다. 다른 생각 안 났어요. 뒤에서 내 차를 봤든지 아니면 내가 여기서 목 졸라 죽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김 씨는 목이 졸린 채 택시에서 탈출하려 했지만 안전띠에 발이 걸리면서 그대로 넘어졌습니다. 경찰은 60대 남성 승객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지난 2015년 6월부터 운전자 폭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이런데도 줄어드는가 했던 운전자 폭행은 지난 2018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호 격벽을 설치하는 방법도 있지만 택시는 의무가 아닌 데다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탓에 설치율은 낮습니다. 택시 자체에도 누르면 빨간 등이 들어오는 비상 버튼이 있지만 시민들이 의미를 잘 알지 못해 무용지물입니다. 보호 격벽을 설치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폭행 등에 대한 근본적 대책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버스나 택시 내에서 폭행은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지고 큰 범죄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처벌 강화와 함께 인식 개선도 필요합니다. 운전기사는 물론 도로 위에서 2차, 3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운전자 폭행. 처벌 강화와 함께 위험성을 알리는 인식 개선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낮 동안 3월 초 초봄처럼 온화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다만 온화한 날씨 속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내일 오후부터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점차 해소될 전망입니다.
자세한 미세먼지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가 정체되고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현재 남해안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공기가 탁합니다. 특히 인천과 경기, 충청과 전북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내려져 있는데요. 따라서 서울 등 중서부 지방에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 중입니다. 이들 지역은 오늘 밤 9시까지 공공사업장과 공사장의 운영이 단축되고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겠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추위 걱정 없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영하 2도, 대전 영하 3도, 광주 영하 1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게 출발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도 오늘보다는 조금 낮겠지만 여전히 예년보다는 온화하겠습니다. 서울 7도, 대전 9도, 광주와 대구 11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예년보다 온화하겠지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요. 다가오는 금요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늦은 오후부터 5mm 미만의 적은 비가 내리겠지만 양이 워낙 적어서 대기의 건조함은 계속되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대통령실 개입 논란 속에 안철수, 김기현 두 후보 간 신경전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기현 후보는 안철수 후보의 이념, 정체성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안철수 후보는 1위 후보가 사퇴하는 걸 받느냐면서 사퇴론을 일축했습니다. 잠시 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